눈이 내리는 12월, 나는 그 호화로운 아파트 앞에 서 있었다. 내 딸이 사는 곳이다. 수십 년간 좌판을 펴며 번 돈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이었다. 손은 꽁꽁 얼어붙고 발은 후들거렸지만 기다렸다. 그저 잠깐이라도 얼굴을 볼 수 있길 바라며. 그때였다. 까만 외제차 한 대가 서더니 누군가 내렸다. 내 딸이었다. 화려한 옷차림에 하얀 목도리를 두른 모습이 어찌나 우아하던지. 그런데 내 모습을 본 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아버지 왜 이렇게 귀찮게 하세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평생 좌판을 펴며 키운 내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좌판이나 펴시던 분이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순간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나는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송이가 내 뺨을 스쳐 흘러내렸다. 차가웠다. 하지만 내 가슴은 그보다 더 차가웠다. 그렇게 서 있다가 발걸음을 돌렸다. 뒤에서 차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내 딸은 그렇게 차 안으로 사라졌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매일 새벽 좌판을 펴며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집으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다. 습관처럼 켠 텔레비전에서 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연예 프로그램이었다. 환하게 웃으며 말하고 있었다. 저는 한 해도 빠짐없이 아버지를 찾아뵙습니다. 주위에서도 저를 효녀라고 해요. 손이 떨려왔다. 5년이었다. 딸의 얼굴을 본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명절에도 내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없었다. 그런데 저렇게 뻔뻔하게 리모컨을 던져버렸다. 화면이 깜빡거렸지만 딸의 목소리는 계속 흘러나왔다. 귓가에 피가 솟구치는 것 같았다. 분노였다. 배신감이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복수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평생 처음으로 내 딸에 대한 증오가 피어올랐다. 새벽 2시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은 어둡고 방 안은 더 어두웠다. 텔레비전은 아까 내가 던진 리모컨에 맞아 검은 화면만 비췄다. 하지만 딸의 거짓말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눈을 감으니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25해 전, 그때도 이런 한밤중이었다. 딸아이 울음소리에 잠을 깼다. 아내는 이미 자리를 비운 뒤였다. 탁자 위에는 짧은 쪽지 한 장. 미안해요. 저는 이제 못하겠어요. 그게 전부였다. 그날부터 나는 아버지이자 어머니가 되었다. 좌판을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다. 새벽 3시면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다. 채소들을 고르고 과일을 쌓고 좌판을 펴는 동안 딸아이는 포대기에 둘러싸여 잠들어 있었다. 가끔 울음을 터뜨릴 때면 행인들이 힐끗거렸다. 하지만 어쩔 수 있나? 나밖에 없는데. 봄에는 비가 왔다. 여름에는 폭염이 찾아왔다. 가을에는 태풍이 몰아쳤고 겨울에는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다. 그래도 좌판은 멈출 수 없었다. 잠깐이라도 쉬면 그날 끼니를 거르게 될 테니까. 딸아이가 자라면서 좌판은 더 바빠졌다. 분유값, 기저귀 값에 이어 유치원비, 학원비. 돈이 필요한 곳은 늘어만 갔다. 다른 아이들처럼 예쁜 옷을 입히고 싶었다. 맛있는 것도 먹이고 싶었다. 그래서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마쳤다. 손이 트고 갈라져도 장갑을 끼지 않았다. 장갑을 끼면 물건을 놓칠까 봐. 발이 얼어도 핫팩은 사치였다. 그 돈이면 딸의 간식이라도 하나 더 살 수 있으니까. 내 몸은 조금씩 망가져갔지만 딸이 웃는 모습을 보면 그런 건 잊혀졌다. 아버지, 나 연기자가 되고 싶어요. 중학생이 된 딸이 어느 날 불쑥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좌판으로 번 돈으로 어떻게 레슨비를 감당할까? 하지만 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였다. 거절할 수 없었다. 그때부터 새벽 2시면 일어났다. 더 많은 물건을 떼어와야 했고 더 늦게까지 팔아야 했다. 연기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좌판 옆에서 대본을 읽는 딸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내 딸은 배우가 될 거야. 그렇게 믿었다. 오디션에서 떨어질 때마다 딸은 울었다. 그때마다 나는 더 열심히 일했다. 더 좋은 학원으로 보내기 위해서, 더 많은 오디션을 보게 하기 위해서. 내 등은 굽어갔지만 딸의 꿈을 위해서라면 괜찮았다. 작은 극단에서 처음 연기할 때 나는 관객석 맨 뒤에서 지켜봤다. 딸의 대사 하나하나에 가슴이 떨렸다. 박수 소리가 들릴 때는 눈물이 났다. 그날 밤 좌판을 정리하면서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던 밤이었다. 엑스트라로 처음 드라마에 나왔을 때 나는 그 장면을 수십 번 돌려봤다. 1초도 안 되는 장면이었지만 내 눈에는 그것이 전부였다. 그날은 좌판을 일찍 접고 소주 한 병을 마셨다. 오랜만에 즐거운 술이었다. 추운 겨울, 동상이 걸린 발로 버티며 좌판을 지킬 때도 있었다. 병원에 가자는 딸의 말을 뿌리쳤다. 병원비를 아끼면 그만큼 레슨비를 더 댈 수 있으니까. 밤마다 핫팩을 붙이고 잠들던 딸은 몰랐을 거다.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렇게 보낸 세월이 꿈처럼 지나갔다. 이제 와 생각하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다. 딸의 꿈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게 내 삶의 이유였으니까. 하지만 지금 이 깊은 밤에 혼자 앉아 지난 날을 돌아보니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그 세월 동안 내가 바친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다. 내 청춘이었고 내 인생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뿌리친 딸이 이제는 텔레비전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어둠 속에서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림자는 마치 좌판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구부정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새벽녘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다 문득 생각났다. 그날이 딸이 처음으로 드라마에서 이름 있는 배역을 맡았던 날. 시청률 15%가 넘는 드라마의 조연이었다. 그날만큼은 좌판을 접고 일찍 들어와 딸과 함께 드라마를 봤다. 화면, 속달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아버지, 이제 제가 돈 벌 거예요. 좌판 그만하셔도 돼요. 그렇게 말하던 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나도 울컥했다. 하지만 그날을 기점으로 딸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알아채기 싫었는지도 모른다. 드라마가 끝나고 곧바로 새 작품에 캐스팅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번에는 더 큰 역할이었다. 기뻤다. 하지만 그때부터 딸과 마주 앉아 저녁을 먹는 일이 줄어들었다.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다. 아버지, 제가 이사 나가려고 해요. 어느 날 딸이 불쑥 그런 말을 꺼냈다. 연예인은 혼자 살아야 한다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권했다고.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지만 말리지 못했다. 그것이 딸의 성공을 위한 길이라면 나는 기꺼이 받아들여야 했다. 처음 한 달은 매일 전화가 왔다. 식사는 했냐고, 피곤하지 않냐고, 끊임없이 안부를 물었다. 그러다 2달, 3달, 전화가 뜸해지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러더니 이제는 텔레비전 속달은 점점 더 화려해져 갔다. 이제는 거리를 걸어가다가도 딸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대형 광고판에서, 버스 옆면에서, 지하철 역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딸 얘기를 하는 것도 들을 수 있었다. 그럴 때마다 가슴 한켠이 뭉클했다. 저기 좌판 앞에 계신 분, 그 배우 아버지 맞대. 에이, 설마.
그 배우가 왜 자판집 딸이야? 귓가에 들리는 수군거림이 날카로운 바늘처럼 찔렸다. 하지만 괜찮았다. 내 딸이 잘 되는 게 중요했으니까. 좌파는 계속했다. 딸이 반대했지만 내가 고집을 부렸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내가 이제 와서 다르게 살 수는 없었다. 명절이 다가왔다. 이번에는 꼭 오겠지 싶었다. 일부러 좌판에서 번 돈으로 딸이 좋아하던 반찬들을 잔뜩 준비했다. 하지만 전화 한 통이 왔을 뿐이다. 아버지 죄송해요. 이번에는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서. 괜찮다고 했다. 다음에 보자고 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오지 않았다. 준비한 반찬들은 결국 혼자 먹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딸이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서 성형도 했다더라. 화장기 없는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었다. 조금은 낯설었다. 말투도 달라졌다. 귀엽게 웃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우아하고 세련된 웃음이 자리 잡았다. 분명 내 딸인데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연예 잡지에서 딸의 인터뷰를 봤다. 어려서부터 예술인의 꿈을 키웠다고 했다. 부유한 환경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그게 전부였다. 좌파는 언급되지 않았다. 내 이야기는 지워져 있었다. 어느 날 딸의 드라마 촬영장 근처까지 가봤다. 멀리서라도 보고 싶어서. 화려한 의상을 입은 딸이 커다란 밴을 타고 나왔다. 손을 들어 인사라도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딸이 부끄러워할까봐. 연예계에서 딸의 입지는 점점 단단해져 갔다. 이제는 아무도 좌판 집딸이라 수군거리지 않았다. 대신 재벌 집딸처럼 보인다는 말들이 돌았다. 어쩌면 그게 딸이 바라던 것인지도 모른다.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더라? 작년 설날이었나? 지난 추석이었나? 기억조차 가물가물하다. 이제는 문자로 대신한다.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딱 그 한 줄. 답장을 보내봤자 읽지도 않는다. 그러더니 오늘 텔레비전에서 저런 말을 하고 있다. 한 해도 빠짐없이 찾아뵙는다고? 주위에서 효녀라고 한다고? 거짓말이다. 모두가 거짓말이다. 창가에 기대어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달이 밝다. 저 달 아래서 딸은 뭘 하고 있을까?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편히 쉬고 있을까? 아니면 또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내일도 나는 좌판을 펼 것이다. 습관이 됐다. 아니, 어쩌면 이것밖에 모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딸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저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기 위해서다. 텔레비전을 다시 켰다. 화면은 여전히 까맣다. 하지만 귓가에 맴도는 딸의 거짓말은 지워지지 않는다. 가슴 한구석이 단단히 굳어간다. 뭔가 해야만 할 것 같다.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다. 텔레비전 속 딸의 거짓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한밤중에 일어나 컴퓨터를 켰다. 딸의 이름을 검색했다.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올해의 라이징 스타, 청춘 스타, 광고계의 블루칩, 화려한 수식어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인터뷰 영상을 찾아 틀었다. 언제부터인가 딸의 말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우아하고 세련된 말투. 그 속에서 과거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시장 좌판에서 자란 아이는 온데간데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상류층 자제였던 것처럼 보였다. 어릴 적부터 배우의 꿈을 키웠어요.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죠. 또 거짓말이었다. 좌판에서 번 돈으로 겨우겨우 레슨비를 대준 게 전부인데 하면 속딸은 마치 풍족한 환경에서 자란 것처럼 이야기했다. 내 존재는 지워져 있었다. 아니, 의도적으로 숨겨진 것이었다. 검색을 계속하다 보니 딸의 소속사 정보가 나왔다. 강남의 번듯한 빌딩에 있었다. 주소를 적어두었다. 아직 뭘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좌판을 접고 일찍 들어왔다. 오랜만에 옷장을 열었다. 깊숙이 넣어둔 양복이 눈에 띄었다. 딸의 첫 드라마 시사회 때 입었던 것이다. 그때는 좌판 일을 하는 게 부끄럽지 않았다. 딸도 내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양복을 꺼내 먼지를 털었다. 소속사 건물 앞에 서니 가슴이 떨렸다. 유리로 된 고층 빌딩이 위압적으로 서 있었다. 딸이 매일 이곳을 드나드는구나. 건물 앞 화단에 앉아 한참을 바라보았다. 오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다. 경비원이 다가와 물었다. 할아버지, 누구 찾으세요? 할아버지라고? 그래, 이제 나는 그들 눈에 그저 수상한 늙은이일 뿐이겠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았다. 좌판을 펴느라 구부정해진 허리, 햇볕에 거칠어진 피부, 깊게 파인 주름. 딸이 나를 부끄러워하는 게 당연해 보였다. 그날 밤 꿈을 꾸었다. 어린 딸이 좌판 옆에서 대본을 읽고 있었다. 연기 학원비를 아끼려고 혼자 연습하던 모습이었다. 땀 흘려 일하던 내게 물 한 컵을 건네주던 따뜻한 손길이 생각났다. 눈을 떴다. 볼이 젖어 있었다. 컴퓨터를 다시 켰다. 이번에는 다른 걸 찾아보았다. 1인 시위, 피켓 시위, 연예인 부모님 폭로, 비슷한 사례들이 꽤 있었다. 대부분은 금전적인 문제였다. 성공한 자식에게 돈을 요구하는 부모들. 하지만 나는 달랐다. 돈 같은 건 바라지 않았다. 그저 A4 용지를 꺼내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써내려갔다. 좌판에서 번 돈으로 키운 딸에게 버림받은 아버지. 글씨가 삐뚤삐뚤했다. 다시 썼다. 연예인 딸의 거짓말. 5년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이게 옳은 걸까? 텔레비전을 틀었다. 마침 딸이 출연하는 드라마가 하고 있었다. 화면, 속달은 완벽했다. 우아하고 지적인 모습으로 대사를 읊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자랑스러우면서도 미웠다. 보고 싶으면서도 밉살스러웠다. 피켓을 만들었다. 하얀 도화지에 검은 글씨로 또박또박 써내려갔다. 이번에는 손이 덜 떨렸다. 글씨를 다 쓰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이걸 들고 서면 모든 게 달라질 것이다. 딸의 인생이, 그리고 내 인생도. 좌판에서 번 돈을 꺼내 계산해 보았다. 택시비와 간단한 식사값 정도는 될 것 같았다. 내일부터 소속사 앞에서 시위를 할 작정이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오늘도 뉴스를 봤다. 딸의 새 드라마 시청률이 20%를 넘었다고 한다. 축하한다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다. 핸드폰을 열어보았다. 마지막으로 받은 문자는 6개월 전이었다. 아버지 추석 잘 보내세요. 단 한 줄. 답장은 하지 않았었다.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때 뭐라도 답장할 걸 그랬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것이다. 딸의 거짓말은 세상에 드러날 것이고 그 화려한 성공 신화는 무너질지도 모른다. 가슴 한켠이 아파왔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야만 할 것 같았다. 창밖에는 달이 떴다. 좌판을 시작하던 그 시절에도 이런 달을 보며 힘을 냈었다. 그때는 딸을 위해 버텼다. 이제는 나를 위해 버텨야 할 것 같다. 피켓을 벽에 기대어 놓았다. 내일 아침 이 피켓을 들고 소속사 앞에 설 생각을 하니 심장이 쿵쾅거렸다. 두렵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았다. 구부정한 허리를 똑바로 폈다. 이제는 당당하게 서야 할 때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 평생 좌판을 펴던 시간이었다. 오늘은 좌판 대신 피켓을 들 것이다.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었다. 피켓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게 옳은 걸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민했다. 소속사 건물 앞에 도착했다. 아침 햇살에 유리벽이 반짝였다. 출근하는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피켓을 들어 올렸다. 좌판에서 번 돈으로 키운 딸에게 버림받은 아버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거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수상한 노인 하나가 피켓을 들고 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누군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딸의 이름이 적힌 피켓이 눈길을 끌었나 보다. 저기 쓰여 있는 거 맞아요? 그 배우 아버님이세요? 젊은 여성이 조심스레 물었다. 목이 메어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누군가 물을 건네주었다. 다리가 아팠지만 꿋꿋이 서 있었다. 평생 좌판을 펴며 단련된 다리였다. 이 정도쯤이야. 저 배우 얼마 전 방송에서 효녀라고 했잖아요. 매년 부모님 찾아뵌다고 거짓말했네. 역시 연예인들 말은 믿을게 못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가슴이 아팠다. 내 딸의 평판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구나.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다. 멈출 수는 없었다. 오후가 되자 기자들이 모여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질문이 쏟아졌다. 언제부터 연락이 끊겼습니까? 왜 이런 결심을 하게 되셨나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말하고 싶은 게 많았다. 하지만 입을 열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그저 피켓만 들고 서 있었다. 침묵이 더 큰 울림이 될 것이라 믿었다. 해가 저물어 갔다. 다리는 천근만근이었다. 허리도 아팠다. 하지만 좌판을 펼 때보다는 덜 힘들었다. 적어도 추위와 싸울 필요는 없었으니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지 않았다. 아마도 기자들일 것이다. 내가 바란 건 이런 관심이 아니었다. 그저 딸의 진심 어린 사과가 듣고 싶었을 뿐인데 소속사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왔다. 안에서 이야기 나누시죠. 고개를 저었다. 들어가 봤자 무슨 소용이람. 이미 5해 동안 딸은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인터넷에 내 모습이 퍼지고 있다는 말이 들렸다. 누군가 찍은 사진이 SNS에 올라갔다고 했다. 댓글이 달린다고 했다. 궁금했지만 보고 싶진 않았다. 내 딸을 욕하는 말들로 가득하겠지. 저녁이 되자 경비원이 다가왔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 들어가시죠. 내일도 오실 거잖아요. 그제야 피켓을 내렸다. 하루 종일 서 있었더니 온몸이 쑤셨다. 집으로 가는 길 택시 기사가 물었다. 저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그 배우 아버님 맞으세요?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불빛만 바라보았다. 어딘가에 내 딸도 이 불빛을 보고 있겠지. 내 행동을 알고 있을까?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다. 연예 뉴스에서 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하필 딸이 새 드라마 홍보를 시작할 시기라고. 타이밍이 안 좋다고. 그들 눈에는 내 인생이 그저 타이밍일 뿐이었다. 피켓을 벽에 기대어 놓았다. 내일도 들어야 할 것이다. 욕실에서 얼굴을 씻는데 거울 속 내 눈이 달라 보였다.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았다. 저녁을 먹으려는데 또 핸드폰이 울렸다. 이번에는 딸의 번호였다. 받고 싶은 마음과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교차했다.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제가 찾아뵐게요. 이제 와서 5해가 지나서야 베개에 누우니 온갖 생각이 밀려왔다. 어린 시절 내 좌판 옆에서 공부하던 딸의 모습, 첫 오디션에 떨어져 울던 날, 처음으로 드라마에 출연하던 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날, 그 차가운 눈빛,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확인했다.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었다. 문자도 여러 왔다. 하나도 읽지 않았다. 내일은 더 일찍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좌판 펼 때처럼 새벽부터 시작해야지. 창밖에는 또 달이 떴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밝았다. 마치 내일을 예고하는 것 같았다. 이틀째 아침이 밝았다. 어제보다 더 일찍 소속사 앞에 도착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좌판 펼 때는 이 정도 추위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양복을 입으니 더 춥게 느껴졌다. 도착하자마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어제 찍힌 사진이 모든 연예 뉴스에 실렸다고 했다. 기사 제목은 국민 여배우의 충격적인 민낯이었다. 민낯이라. 그래, 이제야 진짜 내 딸의 모습이 드러나는 건가? 어제 따님이 연락 온 거로 알고 있는데 받지 않으셨다면서요? 앞으로 계속 시위하실 건가요? 화해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질문이 쏟아졌다.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피켓만 들고 서 있었다. 침묵이 때론 천마디 말보다 강하다는 걸 안다. 좌판에서 터득한 삶의 지혜였다. 아침이 되자 회사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다. 어제와는 다른 눈빛이었다. 더 이상 수상한 노인을 바라보는 게 아니었다. 연민이 섞인 시선, 호기심 어린 눈길들이 느껴졌다. 핸드폰이 울렸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다. 방송국이라고 했다.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거절했다. 내가 원한 건 방송 출연이 아니었다. 그저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가 듣고 싶었을 뿐인데 점심때쯤 소속사 대표라는 사람이 나왔다. 들어가서 이야기 나누시죠.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고개를 저었다. 해결 방법이라. 5해 동안 외면당할 때는 어디 있었나? 오후가 되자 인터넷에서 일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 딸이 출연하는 드라마 시청률이 급락했다고 했다. 광고주들이 계약을 파기하고 있다고도 했다. 가슴 한켠이 아팠다. 이건 내가 바란 게 아닌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다. 누군가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었다. 도시락을 가져다주는 사람도 있었다. 좌판할 때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친절이었다. 아이러니했다. 아버님 힘내세요. 우리가 다 응원합니다. 이런 딸은 꼭 벌 받아야 해요. 위로의 말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가슴은 더 아팠다. 내 딸이 욕을 먹는 게 싫었다. 그래도 이대로 멈출 순 없었다. 5해의 시간이 너무 길었다. 저녁 뉴스를 통해 더 큰 소식을 들었다. 딸의 소속사 주가가 폭락했다고 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내 딸의 이름이라고 했다. 연예계 대표 효녀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모든 매체가 들썩였다. 아버님,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매니저였다. 옛날에 몇 번 본 적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만하시죠. 회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다. 회사가 무너지고 있다고? 내 인생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는데. 밤이 되자 경찰이 왔다. 신고가 들어왔다며 철수를 종용했다. 순순히 물러났다. 하지만 내일 또 올 것이다. 그리고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다. TV가 켜져 있었다. 연예 뉴스였다. 내 딸의 과거 방송 영상이 나왔다. 효도 이야기를 하던 그 장면이었다. 자막이 달렸다. 거짓말로 밝혀진 효녀 스토리. 저녁을 먹으려는데 똑똑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었다. 놀랍게도 옛날 동네 사람들이었다. 좌판할 때 옆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었다. 형님, TV에서 봤어요. 우리가 한번 찾아뵙고 싶어서 반찬을 한가득 들고 왔다.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옛날 이야기, 딸 키우던 이야기. 술잔도 돌았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들이 돌아간 후 핸드폰을 확인했다. 부재 중 전화가 수백 통이었다. 문자는 읽지도 못할 만큼 쌓여 있었다. 대부분 방송국이나 기자들이었다. 딸에게서 온 것도 몇 통 있었다. 아버지, 제발 전화 받아주세요. 우리 이러지 말고 이야기 좀 해요. 아버지, 읽고 또 읽었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어린 시절 애교 부리던 그 목소리. 하지만 이제는 믿을 수 없었다. 5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를 너무 멀게 만들어버렸다. 베개에 누웠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다. 술 기운 때문일까? 아니면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일까?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다. 창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내일은 우산을 가져가야겠다. 좌판할 때처럼. 아니, 이제는 피켓을 들고 서야 하니까. 사흘째 되는 날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우산을 들고 소속사 앞에 섰다. 피켓이 비에 젖지 않게 비닐로 씌웠다. 좌판할 때 늘 하던 방식이었다. 이제는 과일이 아닌 피켓을 지키기 위해서지만 기자들은 여전했다. 우산 아래서도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어제보다 더 많은 방송사가 몰려왔다고 했다. 시청률이 반토막 났다더라. 광고는 모두 취소됐다고 했다. 주가는 바닥을 쳤다고. 그때였다. 검은 차 한 대가 요란하게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건 내 딸이었다. 하지만 며칠 전 그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다. 눈화장이 번진 얼굴로 비틀거리며 내 앞으로 걸어왔다. 순간 가슴이 덜컥했다. 달려가 부축하고 싶은 마음을 겨우 눌렀다. 아니다. 아직은 안 된다. 5해의 시간을 그렇게 쉽게 잊을 순 없다. 딸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스팔트 바닥이 비에 젖어 있었다. 무릎이 아프겠지.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다리가 땅에 박힌 듯 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용서를 빌었다. 잘못했다고, 이제는 정말 효도하며 살겠다고, 매주 찾아뵙겠다고, 그동안 교만했다고, 머리를 바닥에 찌우며 빌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 요란하게 터졌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대한민국 톱스타가 아스팔트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그들은 놓치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렸다. 딸의 머리 위로 우산을 들어주고 싶었다. 그래도 움직일 수 없었다. 좌판에서 날마다 맞던 비였다. 그때는 이런 우산 하나 받쳐줄 사람 없었는데 효도 각서를 쓰겠다고 했다. 앞으로는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내가 좌판에서 번 돈으로 자신이 여기까지 왔다는 걸 이제는 당당히 밝히겠다고 했다.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건 분노였다. 효도를 각서로 써야 하나? 그것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게 진심일까? 아니면 그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연기일까? 머릿속에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좌판 옆에서 대본 연습하던 모습, 첫 드라마 촬영장에 몰래 다녀오던 날, 조연으로 캐스팅됐다고 좋아하던 순간, 그리고 날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던 그 순간부터 연락을 끊었던 5해의 시간까지 비는 계속 내렸다. 카메라 플래시도 계속됐다. 딸은 그대로 무릎을 꿇은 채 흐느꼈다. 기자들은 내 반응을 기다렸다. 이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버텨야 할까? 좌판에서 평생을 버텨왔듯이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제 됐다는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다른 한구석에서는 아직 아니다라고 외쳤다. 딸의 어깨가 비에 젖어 축 처져 있었다. 분장이 다 지워졌다. 처음으로 내가 찾아갔던 그 호화로운 아파트 앞에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그저 내 딸이었다. 누군가 딸의 모습을 라이브로 중계하고 있다고 했다. 전국의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을 보고 있다고 했다. 웃기는 일이다. 평생 좌판에서 허리 굽히고 살던 내가 이제는 전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다니 한숨이 나왔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건가? 전 국민이 내 딸을 손가락질하는 걸 보고 싶었나? 아니면 그저 딸의 진심 어린 사과가 듣고 싶었던 건가? 비가 그치기 시작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다. 딸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였다. 옷은 완전히 젖어 있었다. 메이크업은 다 번져 있었다. 더 이상 그 화려한 배우가 아니었다. 그저 내 딸이었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내 입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 평생 좌판에서 말을 아끼며 살아온 내가 이제는 전 국민 앞에서 말을 해야 한다. 딸의 흐느낌, 소리만이 들렸다. 저 울음이 진짜일까? 연기일까? 아니,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입을 열었다. 목이 메었다. 평생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이 이제야 흘러나오려 하고 있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다. 할 말이 많은데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다시 가슴 속으로 밀려 들어갔다. 딸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였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가 그녀의 무릎을 적셨다. 화려한 드레스는 이미 엉망이 되어 있었다. 번진 화장이 뺨을 따라 흘러내렸다. 어릴 적 모습이 겹쳐 보였다. 좌판 옆에서 졸다가 침 흘리던 그때처럼. 그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진 걸까? 시간은 20년도 더 흘렀는데 왜 난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걸까? 좌판에서 그랬듯 피켓을 들고 서서 딸을 바라보고 있다. 주변의 시선이 더욱 집중됐다. 카메라는 여전히 터졌고 중계는 계속되고 있었다. 전국의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우습다. 내 인생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니. 딸의 흐느낌이 깊어졌다. 진심일까? 연기일까? 아니, 이제는 그게 중요한가?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다. 용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가슴 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웠다. 하나는 이제 됐다고 말했고, 다른 하나는 아직 멀었다고 외쳤다. 좌판에서 평생을 버텨왔듯이 이번에도 버텨야 할까? 아니면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까? 문득 지난밤 꿈이 떠올랐다. 딸이 어렸을 때 좌판에서 떨어진 과일을 주워 먹던 날의 꿈이었다. 너무 배가 고프다며 울던 딸을 달래지 못했던 그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 마음 하나로 버텨온 세월인데 효도 각서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진심은 각서에 담을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리고 나는 그런 것을 바란 적이 없다. 기자들의 마이크가 내 앞으로 몰려들었다. 질문이 쏟아졌다. 용서하실 건가요? 각서를 받아들이실 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답하고 싶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은 오직 나와 내 딸만의 것이어야 했다. 어깨가 떨렸다. 분노였을까? 슬픔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피곤함이었을까? 평생을 버티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지친 걸까?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하늘도 울고 있었다. 좌판할 때도 이런 비를 맞으며 버텼었다. 장사가 안 되는 날에도, 몸이 아픈 날에도, 딸이 보고 싶은 날에도 딸의 머리카락이 비에 젖어 늘어졌다. 드라마에서 보던 그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그저 내 딸이었다. 연기가 아닌 진짜 내 딸의 모습. 무언가가 툭 떨어졌다. 내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것. 비였을까? 눈물이었을까? 피켓을 든 손이 떨렸다.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인가? 좌판을 접듯이 이 분노도 접어야 할 때인가? 딸의 어깨가 흔들렸다. 추위 때문일까? 두려움 때문일까?
아니면 진심 어린 후회 때문일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더는 알 필요도 없을 것 같았다. 천천히 피켓을 내렸다. 5해의 시간이, 그리고 그 이전의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좌판에서의 새벽들, 딸의 웃음소리, 처음으로 받은 용돈, 마지막 만남에서의 차가운 눈빛까지. 입이 열렸다. 이번에는 말이 나왔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단했다. 평생을 좌판에서 단련된 목소리. 그 목소리로 나는 마침내 말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한 아버지가 마지막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무릎 꿇은 딸이 있습니다. 화려했던 그 배우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그저 한 딸의 모습만이 남았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